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6번째 페이지. CBS가 반죽하고 잡지사가 구워낸 오목교 조각미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계의 아그리빠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반죽은 EBS가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서는 그냥 진흙을 제공했죠. 반죽은 CBS가 하고 아마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미술학원에서 제 얼굴 가지고 대생을 하지 않을까. 다비드상 대신에. 네, 아그리빠죠. 그렇죠. 네. 아그리빠. 네. 오목교일 때 최고의 조각미남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 할 텐데요. 제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얼굴이 조각이다 보니까 배여요. 저 투샷. 제가 가장 싫어하는 투샷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죠. 비교돼서. 네. 몰입 못하고 왜요? 자, 한국의 주드로로 유명한 썬킴 씨답게 흠잡을 데가 없으시지만 혹시 성형수술 관심 가진 적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부위가 있으신지. 글쎄 콧대가 너무 높아서 코를 좀 낮춰볼까. 우리 편집장님은 어느 부위를? 저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고친다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지 그렇죠. 않아서. 지금 고친다고 해서 그렇죠. 딱히 달라질 것도 없고. 진작했어야죠. 그렇죠. 진작했어야죠. 예. 지금 하면 다 티가 나요. 했네.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뜨기 전에 했었어야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형에 또 화장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잡지사 가을맞이 뷰티 특집. 오늘은 이목구비를 단장해 보겠습니다. 성형과 화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얼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성형의 꽃은 쌍꺼풀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질문을 왜 썬킴 씨한테 쌍수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고. 예. 우리 밖에 있는 우리 편집자 가운데서 쌍수를 하신 분 계신가요?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프라이버시는 다 지켜주기 때문에. 네. 예. 저도 이제 그 쌍수 특집을 하면서 예. 제 친구 성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의외로 간단하대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친구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눈꺼풀을 눈을 뜰 때 끌어올리는 근육이 있대요. 그러니까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겠죠. 근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때는 눈꺼풀이 덮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침이다 할 때는 눈을 뜨잖아요. 그때 눈꺼풀을 끌어올리는 이 근육이 있다고 해요. 예. 그 끌어올리는 근육을 한번 접는데요. 접어요. 한번 약간 우리 그 안막 블라인드 같이 예. 올라갈 때처럼. 예. 한번 찝어서 접는데요. 접어. 그러면은 눈을 감을 때는 이게 티가 안 나는데 그 근육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접힐 때는 그 친구 그 말 하더라고요. 안막 블라인드 같이 한번 접히면서 올라간다. 한 칸 올라간다. 한 칸 올라갔어. 그래서 쌍꺼풀이 생긴다.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네. 직관적이다. 철은아 고맙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쌍꺼풀이 없는 무쌍눈을 약간 이상형으로 꼽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쌍이 더 매력적이 있다고 봐요. 선생님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죠? 사흘만 밤새 보세요. 뭘요? 사흘만 밤새 보시라고. 밤새 보시라고. 그냥 쌍꺼풀 그냥 생겨요. 근데 사흘 안 갈 것 같은데. 예, 지속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쌍꺼풀진 눈이 소위 예쁜 눈의 기준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20년대 30년대 때 이제 서구 모단보이라고 해서 모단걸 해가지고 이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약간 서양 배우들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삼천리 동아일보 같은 매체들을 보면은 서구적인 외모를 따라해서 사람들이 코, 눈, 성형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30년대부터 일제의 강점기죠. 그렇죠. 오래됐네요. 여러분, 조선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잡지사 애독자라면 다 아는 그분입니다. 지난주 썬문답 시간에 헤로인이죠. 우리 엽주 미용실의 오엽주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쌍수인이라고요. 일엽현주의 오엽주 씨. 또 나오시네 이분.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이 커스터머를 받은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오엽주 선생. 예. 지금 종로에 있는 국세청 건물 그 자리에 있던 화신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셨죠. 예. 일본에서 미용을 배우던 당시에 일본 도쿄의 안과에서 공식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쌍수 1호. 1호 쌍수인. 100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얼리 어댑터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첫 쌍꺼풀 수술은 집도를 어느 분이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미군 군의관들이 먼저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유행을 했을 때. 예. 근데 아시다시피 서양인들은 쌍꺼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쌍꺼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 많고. 원래 있으니까. why 쌍꺼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네. 임상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에 의해서 시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한국 전쟁 이후에는 약간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소위 좀 돌팔이 의사들이 속출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시술은 전문 의료인에게 받으십시오. 아까 그 친구분 조남이? 네? 그분은 전문 의료인 맞습니다. 예. 전문 의료인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뭐 이제 쌍꺼풀도 뭐 집에서 이제 대충 만드시고 뭐 이제 코나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파라핀도 뭐 주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부작용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국내 최초의 성형외과 진료는요, 1961년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 성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구 1000명당 성형 수술을 받은 횟수가 약 13.5건, 세계 1위였고 성형 수술 집도한 건수는 세계 3위였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 조사니까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것 같고 지금 뭐 성형이 대한민국의 관광 컨텐츠로도 자리 잡았잖아요. 지금 뭐 명동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 침체기가 있었지만 압구정동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성형외과고 다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아예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네. 고객보다는 차라리 그 중국, 일본 고객들이 더 많았어요. 거기서 썬킴씨 섭외하면 그 앞에서 상주하면서 약간 좀 재밌게 해주고. 제가요? 니하오, 我是韩国人，欢迎光临，欢迎光临。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하면 미용 성형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성형의 시작은 뭐 사고라든지 뭐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 성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최초의 성형 수술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그 성형 수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디아. 그 기원전 6세기에 인도의 한 의사가 집필한 슈슈르타 심히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네. 그 삼히타. 슈슈르타 삼히타라는 네. 책이 있는데 네. 코 성형 수술 과정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코 성형이요? 코 성형이요. 왜냐하면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네.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이 효과가 컸던 처벌 방법이 코를 자르는 거였어요. 처벌로 코를 뺐어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에서 코가 없으면은 네. 사람 인상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형이라고 해서 예. 일단 사람 코를 자르면 생명에는 그렇게 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쵸. 예, 코가 없는데. 그래서 중국 기록을 보면 이제 의형을 당해가지고 코를 당한 후에 네. 코를 바로 붙이면 또 붙어진대 이게요. 그 붙어요? 딱 붙으면 이러면. 네. 그래가지고 중국은 그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의형이라고 코를 자른 다음에 그걸 불태워버렸대 아예. 진짜 너무 수치를 떠나서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형, 특히 전쟁 포로로 잡힌 노예들, 예. 이제 의형, 코를 자르는 그런 그 형벌을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가 없는 뭐 사람도 꽤 많았어요. 예. 그럼 재건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이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코를 재건했냐면 예. 일단 야 거기 나뭇잎 갖고 와. 나뭇잎? 나뭇잎 가지고 코 크기를 대충 모양을 이렇게 측정을 했대. 요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 견적. 예. 그리고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우리 편집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잘린 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피부를 가져와야 돼요. 엉덩이? 엉덩이라기보단 예. 뺨에서. 볼살을 그러니까 볼살을 잘라가지고 예. 코 쪽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기록을 보면은 네. 이걸 자른 게 아니라 네.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잘라가지고 코에 덮은 다음에 재빨리 봉합 수술을 했다는 예. 기록도 있고 뺨에서 쭉 껌같이 들려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코에 덮고 봉합을 했다. 그게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부가 살아있는 상태로 덮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빨리 이걸 봉합을 한 다음에 네. 피부가 제대로 자리를
수 있도록 아주까리 식물 등등을 콧구멍에 예.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형은 진짜 미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재건입니다. 재건. 말 그대로 코 재건이었어요. 네. 예. 자, 이 밖에도 뭐 300여 가지의 다양한 수술 절차가 이 책에 기록돼 있어서 이제 훗날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가 됐다고 하고 인도 의학이 성형 수술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아유르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전통 의학 체계의 책이 있어요. 아유르베다. 아, 그래요. 그 인도 가시면은요 네. 모든 상점이 다 아유르베다라고 해요. 아유르베다? 인도 전통 의학 책이거든요. 아, 우리 예. 동의보감 같이. 예. 그래서 인도 가면 두피 마사지랑 얼굴 마사지랑 예. 뭐 이거 다 해줘요. 예. 그러면서 막 이런 말해요. Do you know 아유르베다? 이 크림은 아유르베다 크림이다. 아, 일단 그 약간 믿고 보는 아유르베다구나. 그렇죠. 예. 두피 마사지를 막 해요. Do you know 아유르베다? 예. 이 두피 마사지는 아유르베다 방식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로 가면 질병 때문에 코 수술이 발달했다? 뭐 어떤 질병 때문일까요?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한 성병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성병. 바로 매독. 네. 매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 부작용과 그 이 증상들이 있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가 녹아서 코가 주저앉아 버려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매독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매독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된 사람들도 예. 이제 코가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 재건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코 성형술이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진시황이 성형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요, 이게 진시황 같은 경우에 왜요? 진시황의 그림을 보니까 너무 예. 깜짝 놀라서. 왜, 뭐. 사마천이 쓴 사기 보면요. 예. 사기를 치다 할 때 그 사기가 아니라 책 이름이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아, 그래요? 예, 굳이 짚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폴레옹 때부터 자꾸 이상한 저희 구독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그럼요. 높아요. 예. 한번 웃으시라고. 좋아요. 이 사마천 씨가 쓴 그 사기를 보면 네. 진시황의 외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묘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일단 눈이 매처럼 찢어졌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그런 다음에 눈과 눈 사이가 굉장히 멀었다. 그리고 가슴이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아닌 수술로 묘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진시황이 성형을 했다라는 설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기록을 보면 진시황이 아니라 진시황 시대 때 네. 언청이 수술했다는 기록을 했어요. 언청이. 이른바 구순구계열, 그러니까 그렇죠. 윗입술이 갈라진 거, 예. 이거를 접합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시대에.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위적인 좀 성형, 발 성형이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전족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의 발을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매는 풍습인데요. 이 전족은 대체 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전족이요. 한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족의 대표적인 약간 안 좋은 그 전통과 문화인데 네. 이게 1911년 신해혁명 네. 이 일어났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유행을 했어요. 여자들 발을 한 3살, 4살 때부터 헝겊으로 칭칭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간단하게 중국 송나라 때부터 이게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간단하게 굉장히 여성 탄압이었습니다.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목적으로. 저거 전족한 여성들이 그러니까 걷는 동영상은 없지만 예.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전에 뭐 저 전시 가서 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전시가 있었거든요. 예. 일단 못 걸어요 제대로요. 저 다리로 걷겠습니까? 못 걷죠. 걸어도 발가락으로 겨우겨우 총총총총총 걷는 거거든요. 네. 그 등도 굽어요. 무게가 앞으로 쏠리니까. 그래서 외출을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때는 남자들이 발이 작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다 이런 얘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여성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다. 여성은 그러니까 남존 여비의 극치였어요. 여자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 예. 그리고 당시 이제 참 이건 이해도 안 되지만 남편들이요. 네. 그 부인의 신발들을 들고 다녔대요. 예. 그 자랑한다고. 야, 대박. 우리 부인 발이 더 사이즈가 작지. 그거를 자랑거리처럼. 네 부인은 발이 더 크네. 넌 졌어. 이랬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여매는 게 아니라
진짜 일부러 상처를 내서 뼈가 곰게 만들고 살을 괴사시키고 뭐 정말 별의별 예. 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있잖아요. 주원장 또 나오네. 주원장 예. 언제 또 나왔나요? 그때 못생긴 사람으로. 아 그렇죠. 아유, 미안합니다 원장 씨. 예. 그래서 독수리 대머리 독자 못 쓰게 한다. 어이구, 야, 그렇지. 그는 맞습니다. 예. 원장 씨 안녕. 주원장이. 그러니까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울 때 자기 라이벌이 있었어요. 장사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나라 말기에 주원장과 장사성이 서로 라이벌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장사성이 지고 주원장이 이기면서 명나라를 세웠거든요. 예. 당연히 장사성이 미웠겠지요. 그렇죠. 주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장사성의 고향 마을에서는 네. 남자들은 글 공부를 못하게 했고 벌로 예. 전원 다 예. 연좌로 예. 여자는 뭘 했는지 알아요? 뭐요? 전족을 못하게 했어요. 아 전족을 오히려 못하게 했다고?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때 여성들은 멘붕이 왔대요. 전족을 해야지 미인이고 여잔데 그럼 발을 원래 사이즈로 키워야 되는 것인가?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이걸요. 그게 최고의 처벌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문화였구나. 그냥 전족을 하는 그러니까요. 게. 야. 당시 전족을 한 성인 여성의 발이 삼치금련이라고 해서요. 90mm, 9cm가 넘지 않아야 했고 이제 명나라 시대엔 전족이 의무화되면서 뭐 상류층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까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족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전족이 언제 폐지되나요? 일단은 1894년 우리나라는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죠. 서태후. 서태후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짜 네, 서태후. 서태후가 일단 전족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11년 신해혁명까지도 네. 오죽했으면 그 순원 손문이 네. 이제 우리도 공화국이 됐으니까 뭐 한족의 이런 폐해라고 하는 그 나쁜 관습인 전족 좀 그만하자 했는데도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족은 원래 하는 거 아닌가? 고작 100여 년 전까지도. 야. 그래가지고 1928년에 전족 금지 법령이 네. 이것이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도 횡행했다고 해요. 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예.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주제가 성형뿐만 아니라 화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또 분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록으로 남아있는 화장의 역사 어디서 시작되나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화장의 역사는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아, 또 이집트로 가는구나. 네. 이집트 하면 눈 화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눈 화장한 걸로 많이 그렇죠. 영상에서 나오던데. 우리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 누님께서 나오셨네요. 아, 그러네. 저렇게 뭐 아이섀도우에 아이라인까지 굉장히 짙게. 립스틱, 아이섀도우 짙게 바르고. 근데 저 클레오파트라 하면 딱 저 눈 화장, 짙은 화장이 거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미용을 위한 그런 그 목적도 있고 네. 저것이 이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을 진하게 화장을 했다고 해요. 이집트가 굉장히 그 햇볕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선수들 보통 눈 밑에 시커멓게 칠하잖아요. 네네. 그같이 태양열을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눈 주위에 시커먼 약간 판다 같이 그 화장을 했다. 아, 눈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구나. 네. 그러니까 햇빛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눈을 피해서. 그렇죠. 검정색을 칠하면 그쪽으로 이제 그 햇빛이 몰리는 거죠. 네.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서양의 화장품과 화장법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뭘까요? 동동구리무 이런 걸까요? 동동구리무를 아시는 분들은 올해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이거 그 당시를 살아서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잡고 하셨겠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화장품, 돈 주고 판 화장품은 그리고 K-뷰티의 시작이죠. 두산그룹의 창업주 박승직 선생께서 만드신 박승직 상점 포목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지금 딱 그 동대문 앞에 종로 5가의 박승직 상점이라고 해서 포목상을 열었거든요. 두산그룹 그 창업주죠. 그래가지고 이건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두산그룹은 저길 안 떠나요. 두산타워가 저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타가 그치 동대문에 있잖아요. 두타가 저기 있는 이유가 복잡한 그 참 많이 밀리는 거기에 있는 이유가 박승직 상점이 저기 종로 5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다. 이거 몰랐어요. 이사를 안 갑니다. 이 박승직 선생의 부인 그 정정숙 여사가 여자들이 하얀 분을 칠하는 거를 좋아하네. 내가 저거를 공식적으로 한번 내가 제품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해서 분가루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박승직, 박씨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박씨 집안에서 만든 분이라고 해서
박가분. 박가분. 해서 만들어 파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박가분이요. 케이스도 되게 예쁜데요. 이쁘죠?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저게 대박을 치니까 예. 짝퉁이 생깁니다. 김가분, 전가분, 최가분, 황가분. 그렇죠. 너는 예. 남궁가분이야? 남궁가분. 네. 예. 가격은 어느 정도였나요? 박가분. 50전 정도의 싼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환율로는 얼마냐? 간단하게 1전은 1원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50원. 50전이면 50원이에요. 예. 굉장히 싼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싼 가격에 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선풍적인 인기죠. 50원. 그 당시에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드나요? 일단은 쌀가루, 예. 보리가루, 예. 조개를 태운 가루.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가루를 만든 다음에 조개를 태운 다음에 일단 이게 얼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약간 유해성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납을 식초로 처리해서 가열한 다음에 건조한 뒤에 얻어지는 납꽃, 납성분을 추가해가지고 접착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진시황이 순이 자양강장제인 줄 알고 먹었던 거와 약간 비슷한 중독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쁘다고 했던 저 겉면의 케이스 꽃무늬 그 케이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제 브랜드화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예뻐요. 대박 상품이었다고. 지금도 판매가 되면 모을 것 같아요. 모으죠. 예. 콜렉션 아이템이죠. 네. 예쁘네요. 자, 종로에서 만들어진 박가분은 박물 장수를 통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고요. 잘 나갈 때는 하루 10,000개 가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박가분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조선인들이 1930년대 들어 대거 화장품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오늘날 K-뷰티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하는군요. 네. K-뷰티 파이팅! 자,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할까요? 외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할까요? 일단 저는 자신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성형을 한다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이건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변화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이거를 최대한 잘 가꾸고 꾸미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죠.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네. 질질 슬리퍼 끌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왜요? 지금 10월 말에 반바지 입고 오신 분이 지금 그게 할 말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온 분이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반성한다니까요. 오늘 집 앞에 나오면서 순간 아차했다니까요. 머리 손질 5분 걸리는 분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잘 가꾸고 잘 보존하자. 자신감도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외면입니까 내면입니까 사람은? 사모님이라뇨. 저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끝까지 내면이라고는 안 하시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개팅을 나갔어요. 예. 이거 연구 결과인데 네. 상대편에 대한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0.05초래요. 딱 보자마자. 순식간이네. 그래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첫인상이 서류 전형이다.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해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내면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가꾸십시오. 외모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가꾸고 이제 내면도 잡지사 같은 방송 들으면서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셔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외면 내면 여쭤봤던 건데 맞습니다. 네네. 끝까지 외면을 놓지 못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외면 당하잖아요.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썬문다 뷰티 특집 함께 해봤습니다. 성형과 화장의 역사 선킴 씨와 함께 알아봤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